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정개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선거제도 개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10대 1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다뤄야 될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10월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지역구 인구 비례에 따른 그 불합치 판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그 최대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네네. 그렇고 우리 정의당도 그렇고 일단 선관위 산하에 네. 그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결정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네. 이거는 지금 다 같은 입장이에요. 네. 다만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그럼 선관위에서 안을 획정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국회의 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대체로 찬반만 결정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선거구 획정 그 위원회에다가 앞에 네. 그 제목을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정수도 좀 조정안을 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법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선관위가 제도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제 그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누리당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안을 내놓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 문제를 그 최소화해서 그걸 비례해서 보완하는 비례수를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이제 선관위가 그 뜻을 몰라주고 지금 이제 안을 내는 바람에 네.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데서는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과거에는 국회 안에 있었나요? 결국은 국회에서 했죠. 예, 항상 논란은 됐는데 네. 결국은 국회 정개특위 산하에 네. 이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어서 네.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3대 1로 돼 있던 것을 이제 2대 1로 조정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 지금 246개인가요? 지역구가 이제 그 중에서 62개 선거구를 지금 다시 획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그나마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62개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그 인접한 지역구까지 다 합치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저희가 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이게 뭐 불비례성을 조정하는 취지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선거구를 다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네.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그게 좀 외압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요 얘기 먼저 드리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데 네. 거기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됐지 뭐하러 선거법이라든지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견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은 네. 그동안에 정치개혁에 대한 그 정치권의 빈약한 의지를 고려한다면은 네. 사실 이번에 선관위가 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또 토론이 불가피해졌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전에 지금 1인 2표 지금 1인 2표제라고 네네, 1인 2표죠. 하잖아요. 옛날에는 1인 1표에서 국회의원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 가지고 비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과거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걸 헌법소원을 내서 말하자면 지금 1인 2표제도 정치권 내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의 의지에서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도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개혁의 요구와 열망을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 양당이 현재의 선거제도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네. 정치개혁을 외면하니까 이제 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국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옛날에 2-3개의 조정을 해야 될 때도 거의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개를 조정하려면 국회 내에서 뭐 당대당 간의 문제 이전에 네. 또 당내 전쟁까지를 포함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들 그 엄청난 그 이해관계 다툼을 알기 때문에 뭐 다 아뜨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원들한테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체 의원들은 언급하지 마라. 제3의 기구에 맡겨서 거기서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회 내에서 해가지고는 승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제 정치개혁 주도는 진보정당이 하고 있는 셈인 거고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그 헌법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는 국회가 정치권이 입법적 권능을 스스로 방기한 채 헌법재판소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엄청난 그 충돌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 정개특위위원도 처음에 뭐 10여 명
그 15명, 16명 선 네. 이야기하다가 지금 20명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각 당마다 치열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출발부터 사실상 이제 4월에 그 재보선이 있기는 하나 그거보다는 정치의 최대 쟁점은 이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세게 논란이 되겠네요.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네. 관심이 관심이 있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없고 현행 유지하고 네.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필요한 조정을 아주 최소화해서 미세 조정 정도로 해서 현재 선거제도 안에서 해결하겠다. 라는 게 여당의 입장. 예, 여당의 대체적인 입장이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동안에 당권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제도에 관한 그 내부 논의라든지 네. 내부 뭐 그 토론이나 어떤 당론으로의 어떤 확고한 결정 과정은 지금 없죠. 다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네.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그런 이제 공약 네. 수준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구 획정은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뭐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도 있고 뭐 이런데 정의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굉장히 최근에 그 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도 개선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 이제 선관위 네. 그 제도 선관위가 제시한 개혁안이 전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선관위가 이번에만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한 거는 새누리당의 그 뜻하고는 아주 상반된 개혁적인 안을 내놨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관위안 중에서는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당이 지금 추구하는 그 석패율제하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지구당 위원회 부활과 네. 그 뭡니까 저기 법인의 네. 그 저 정치자금 네. 지원액을 지원을 허용한 것. 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그 저기 정치자금 한도액을 조금 높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핵심인데 우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 정치 불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은 니들끼리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관심 없고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말뿐이고 네. 실제로는 니들 그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국민의 민생 문제가 핵심이었잖아요. 네. 복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나오고 더 나가서 뭐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제1야당 같은 경우는 복지 문제나 또 조세 개혁 문제나 또 비정규직 문제나 다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정치는 결과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양당이 주도해온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나 민생 파탄도 어쨌든 어느 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양당 중심의 정치가 결과한 것이고 네. 또 복지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를 앞만 떠들어도 지금도 그런 얘기 그런 슬로건을 내고 그런 정책을 계속 내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네. 또 맞벌이 그 부부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더 심화되고 있지 해결에 그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양당 중심 체제가 네. 지금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이 두 당은 사실 그 뭐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 양당의 문제는 이념 간의 거리가 너무 좁고 네. 정책적 거리가 너무 좁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양극화의 한 축의 이해관계를 절절하게 대변하고 네. 그분들의 지지 기반 속에서 그분들이 일정하게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립은 격렬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니 저런 타협안을 낼 거를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나. 그리고 그 타협안은 그 이해 당사자의 아는 이제 뭐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의 절실한 요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결론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골고루 대변되는 네. 그런 국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당 중심 체제에서 넘어서서 다원적인 네. 그런 정당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폐쇄적인 그런 그 선거제도를 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이제 지금 단순 다수 대표제가 네. 상당히 많은 그 사표를 발생시키면서 그렇죠. 계속 그 양당 중심 체제를 그 견고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선거법 개정의 첫 번째 원칙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 보장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역구하고 이 지역구의 그 사표를 보완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비례가 1대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현실적인 뭐 지금 정치 실정을 볼 때 그건 어렵고 선관위가 제시하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2대1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당의 핵심적인 선거법 개정 네.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양당제가 유지되면서 기득권만 옹호하는 정치가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에 비례하는 그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되질 않고, 네. 그래서 그 두 당이 사표의 프리미엄을 다 가져가고 제3세력의 그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네.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과거에 뭐 10석, 13석 이렇게 지금 현재 5석 이렇게 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라고 하는 이중의 장벽을 또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 성공 제3세력은 절대 대한민국 이 제도하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한 43% 정도 됐는데 네. 정당 지지율이 네. 의석수는 51%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8% 이상의 그러니까 38이 24, 24석을 당 지지율에 비해서 더 가져간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를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6, 3, 18, 그러니까 한 18석을 네. 자기 당 지지율에 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통진당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네. 그럼 10%면은 그때 10%를 얻었는데 10%면 300석 중에 10%면 30석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 13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이 제3세력에게 가야 될 그 몫이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양당에 그 귀속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면은 마치 정의당 같은 제3당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서 뭐 봐주는 안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서 뭐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저희 정의당이든 네.
그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검증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법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선관위가 낸 안을 가지고 과거 통진당 그 총선 때 네.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36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의당이 5% 정도 되는데요. 네. 정당에 비례한 지지율이면 1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선거제도가 바뀌면 다양한 또 제3세력들이 나타나고 네. 거기서 실력의 검증을 통해서 네. 다시 이합집산되면서 말하자면 국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국민들과 각 정당의 지지 기반이 좀 더 밀착해 가면서 네. 정당 간의 어떤 싸움, 정당 간의 경쟁이 그 정치 세력 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네. 자신들이 대변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궤도에 올라서는 거죠. 그래야 양극화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거대 양당이 이제 꽉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선관위가 내건 새로운 제도 개혁안을 물론 이제 헌재 결정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양당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최대 쟁점일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게 핵심이 네. 이제 제1야당의 역할이죠. 제1야당.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정치 지금 그 구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거리보다 여야 간의 대립보다는 이 양당의 정치와 이것을 불신하는 국민 간의 괴리 이것이 네.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대부분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양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좀 다른데 미국은 네. 이제 등록제를 실시하니까 좀 다른 경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양당 제도하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은 그만큼 이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거거든요. 국민 불신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앞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보이는 건데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양당 간의 어떤 대립보다는 이 양당 정치와 또 양당 정치를 불신하고 제3의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그런 흐름이 크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제1야당이 과거부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 또 결선 투표제를 주장해 왔어요. 네. 결선 투표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내시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내셨는데 사실 제1야당이 의 힘만 가지고는 관철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국민들의 그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불러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1야당이나 또 정의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계까지 해서 국민 네. 정치개혁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면 네. 저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당도 이것을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사실 제1야당이 정치개혁의 문제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나선 적이 없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개혁이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 이유가 아니냐. 그것은 이제 제1야당의 사정과도 관련이 있죠. 네. 제1야당에 대한 불신이 네. 사실은 이제 제3의 대안 세력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인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네. 스스로도 거기서 검증받고 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제1야당을 재편해 나가고자 하는 과감한 그런 그 결단, 과감한 리더십 이게 저는 매우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뭐 정의당하고 합쳐라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제1야당이 현재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열망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에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도 거기서 다시 검증받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념과 노선, 지지 기반에 따른 그런 정당 체제로 나가고 그 다양한 정당들 간에 정말 효과적인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야권이 보다 더 폭넓게 그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시대 교체로도 나갈 수 있다. 그런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이번 그래서 제가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정치개혁에 좀 목숨 걸고 나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에서 늘 존재하는 게 무당파 30%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와 또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늘 존재하는 무당파, 이 무당파를 대변해야 된다는 새로운 정치의 열망, 뭐 이것이 때로는 안철수 현상으로 때로는 반기문 현상으로 이렇게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다수의 그리고 또 그 30%의 무당파가 있다면 이 무당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요구되고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번에는 그렇다면 정치권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 가능성이 늘 좀 이게 될까? 왜냐하면 늘 이제 논란은 컸지만 늘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미약한 굉장히 시끄러운 논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도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이런 것들을 늘 정치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참 이제 궁금하고 그런데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제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번에 선관위에서 낸 안이 뭐 비교적 전향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전국 3% 득표한 정당의 범위 내에서 이제 권역별로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그 의석을 배분한다는 건데 석패율제는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반대해 왔어요. 그거는 석패율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도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할 때 지역구 입후보하고 비례 입후보를 동시 입후보를 다 합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후보는 전면 진출해서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석패율제를 반대해 왔던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석패율제는 지역구 완화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54석 이런 아주 15% 16%밖에 안 되는 비례 의석을 만약에 석패율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 뭐 중진들 국민들한테 지역구에서 불신받은 중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통로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거고 최소한 지금 선관위가 제기한 것처럼 한 2대1 정도 한 100석 이상 비례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비례가 180석인데 그중에 그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비중이 100석이라는 거예요. 180석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석패율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은 100석에 도입할 때 사실은 이제 100석 정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6석에다 적용하면은 은수미나 이자스민 같은 의원이 과연 당선이 되겠냐 이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그런 점에서 뭐 이 지역구 해소의 방안이라는 관점보다는 정당 정치를 그러니까 정당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한다는 보완의 개념으로 이 석패율제도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다 석패율제도를 새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방점은 정당 의석수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도 늘 이제 논란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제가 네. 새정치가 될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수를 팍 줄여가지고 국민 세비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외화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한 360명 정도로 의석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비판도 있습니다. 줄여라.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이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린치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그 적나라한 욕설을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뭐 국민들 절대 다수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줄이라 네. 오히려 이제 반드시 수적으로 정말 줄이라는 뜻보다는 네. 불신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확대를 이야기하니까 세속물정 모르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 선거구제 개편을 네.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따라 하더라도 네. 한 16석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은 300명을 정수로 그대로 두고 네.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지역구가 246석에서 200석으로 46석이 주는데 네. 지역구가 46석이 주는 안은 현재의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받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 10,000%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안이 더 현실적이냐 네. 아니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냐.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불신을 토로하실 때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 줄여라 이렇게 화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겠느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국회 똑바로 해라 하는 거니까 국회가 똑바로 할 수 있는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 네.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를 보완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석수를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네. 국회의원 개개인 특권은 대폭 줄이고 네. 오히려 대표성은 늘리는 그런 방향에서 의석수를 늘리되 네. 그 국회의원 이제 국회에서 쓰는 총 비용을 동결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세비라든지 특권은 줄이되 많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잘 짜서 네. 말하자면 이게 3당이 합의를 하면은 국민들에게 한 목소리로 설득을 하면 네. 저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지금 그 300명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그 총량을 좀 줄여서 써서 동결해서 쓰고 그렇게 되면 그 국민들로부터 동의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동결할 건가에 대한 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세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좌관 수의 문제도 있고 또 정책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비 같은 거 대폭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의원 정수는 적은데
국회의원 개개인의 여러 그 뭐 세비라든지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특권은 대폭 줄이고 그 돈으로 오히려 더 많은 대표를 네. 선출해서 대변되지 않는 그런 서민들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걸까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네. 뭐 특권이 딱 많다기보다 제가 느끼는 특권은 공항에 갔을 때 의전실 이용하는 거 네. 그거는 뭐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예전에 뭐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거는 특권인 것 같아요. 요새 근데 비행기 값은 내고 타십니까? 이거 뭐 처음부터 내고 탔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제 문제는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네. 강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한 권력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전통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사실은 을 중에 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또 국회의 전통이 말하자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 체제를 갖지 못하고 국가에서 파생된 정당과 그것에 반대하는 어떤 정당 체제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어떤 특권층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인식된 측면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에는 인기가 많고 돈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이제 그 공직자 후보 선출권을 국민들이 뽑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들이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우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언제 후보 선출권을 달라고 했냐 이거죠. 국민들의 생각은 각 정당이 정당의 그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제대로 좀 공천해서 마음 놓고 내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런 거지. 정당이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방기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넘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정당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후보 공천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미루는 것은 정당의 책임 정책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먼저 이게 선호한 데가 야당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네. 같은. 근데 2012년에 이제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 국민 경선 때. 네. 근데 그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장점이 드러난 거냐 아니면 노무현 후보에 대한 네. 국민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2007년에 여야 모두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는데 여야 모두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네. 또 17대 총선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바일 투표를 네. 그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때 유권자의 참여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총선 결과에서도 여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책임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 정치에 대한 그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다 보니까 네. 여당 같은 데는 이제 공천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책임을 이제 국민에게 되돌리는 전반적으로 정당 체제 강한 정당이 아니고 약한 정당 체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네네. 이 측면이 강한 게 아니냐.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수준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각 정당별로 알아서. 뭐 5대 5를 하든지 7대 3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완전히 당원 말고 국민들에게 다, 돌리는 예. 이게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그것은 사실은 그 정당의 자율적 그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도화하는 건. 그래서 그것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정의당의 경우에는 뭐 공천 때문에 잡음이 생기거나 뭐 공천 헌금을 받거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매번 공천 헌금 때문에 이제 사법 처리되는 그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 음성적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대 정당들의 경우에는 공천 비리가 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돌려드린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네. 돌려드린다는 말은 그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 권한을 떠넘기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당 체제가 말하자면 진성당원 중심의 그런 정당 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지 기반을 뚜렷이 하고 노선이 분명한 그런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는 과도기에 기존의 어떤 그 정당 체제를, 정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별로 네. 자기 당의 실정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예 법으로 강제해서 어떤 정당도 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겨줘라. 그래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헌법 소원할 일이구만요. 그리고 이제 정당의 책임 정체도 반하는 것이죠. 정당이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게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공직자 후보를 책임 있게 공천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후보니까 국민들이 선출해도 그 국민 책임이다. 네. 정당은 책임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제도 개선도 네.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그 지지 기반의 뿌리를 두지 않은 그런 정치 양극화를 이제 개선해서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정당 체제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 정개특위는 그럼 언제부터 본격 가동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우선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양당 모두 당내에서 그 특위위원을 네. 선임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특위가 결정이 되면 네. 바로 뭐 거의 동시에 네. 그 특위위원까지도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뭐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그 헌재 판결에 따라서 네. 선거구를 대폭 이렇게 그 확대를 그러니까 그 지역을 권역을 광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 있는 지역구는 또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저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여성은 여성대로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배분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자기 지역구가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정개특위위원이 되시고자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3월 중에 일단 구성이 되면은 아마 3월 중에 빨리 열어야 되겠죠. 8월 말까지니까 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헌재가 판결한 지가 벌써 꽤 지났는데 네. 이 막중한 과제, 엄청난 논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들하고도 상의해야 될 이 과제가 계속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정치개혁의 열망을 네. 차단하기 위한 네. 그런 그 속셈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저희는 듭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조용히 조정해서 또 양당이 조정해서 어느 정도 짝을 맞춰가지고 일거에 이렇게 네.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 선거제도 개선이 선관위원회에서도 안을 낸 상태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큰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처럼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새누리당 때문에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른바 제3의 시민 세력, 제3의 대안을 열망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협조 안 할 겁니다. 네.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시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3의 시민 세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3의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제1야당이 맏형답게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를 주도함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치개혁을 스스로 주도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정당 개혁이기도 하고 야권 혁신이기도 하다. 그것이 2017년 정권 교체로 가는 정권 교체에 가장 광범하게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보 재편은 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보 재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3의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흐름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어떤 그 요구, 계층에 기반한 그런 정당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열망이 있고요. 또 정치 행태나 정당의 이 정당 체제도 과거의 독재 대 민주,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서로 말하자면 대결하고 반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안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중심으로 조정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이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열망에 부합하는 새정치 흐름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진보 정당이 민생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실망을 드렸고 또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금 교섭단체 제도에 하에서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가 마이크가 매우 작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열망을 현실화시키는데 솔직히 힘이 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행태도 기존의 어떤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가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제3의 저희 대한정당,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정치 행태와 완전히 구별해서 뭐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언어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 모욕 주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센 말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적인 언어들을 구사하는데 그것이 결국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어쩌다 보면은 뭐 부드럽고 좋은 말로 해서는 아예 기사 한 줄도 걸리질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센 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제3의 시민 세력들이 요구하는 제3의 대안 정치라는 건 정말 새 정치다. 현대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 정의당을 키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의 주류 정치 구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희 정당만으로 그런 요구와 열망에 부합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스스로도 말하자면 양당도 그렇고 저희 정의당도 이런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고 또 대한 정치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강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재보선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야당끼리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다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은 뭐 그 공당이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야권 아까 진보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3의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민심의 한 복판에
저희 정의당은 책임 있게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정의당의 과제이고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의 재편이기 때문에 재편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정당들이 실제 재편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동안에 진보 정당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진보 재편을 주도해 나가야 하지만 또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서 무슨 그 노선의 문제도 저기 사회주의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까지도 다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그런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실망만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각 주체들이 충분히 정돈하고 또 그 통합이든 또 협력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책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 이 다양한 어떤 공동 실천이나 또 협력과 연대를 해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월 재보선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될 테고 그래서 4월 재보선에 대해서 지금은 각 그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모임도 그렇고 노동당도 그렇고 이제 또 그 밖에 또 다른 제3의 정치 세력도 그렇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내부 논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중순까지 3월 중순까지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각자 입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최근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쭙게요. 워낙 뜨거운 이슈들이어서요. 김영란법 국회에 통과하자마자 지금 뭐 다시 손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벌써 나오고 있는 위헌 논란 뭐 등등 입법권을 남용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영란법이 지금 5년 만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검증했고 특히 위헌 소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김영란법 그 법사위에서 공청회 할 때 제가 보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이 위헌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물론 뭐 전문가들 사이 국회의원들에서나 또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국회 차원에서 위헌 문제를 위헌인데도 국회에서 법을 결정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충분히 검토된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그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제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실제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김영란법의 핵심은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 그리고 부패 이것을 좀 근절하고 사회적으로도 일신하자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뭐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안 되고 그럼 민간 사이에서는 청탁이나 부패가 돼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다시 그 문제 원론적인 위헌 소지라든지 또 이 법의 효력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시작하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김영란법은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유보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보완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 언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요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뭐 위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이 김영란법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확고하게 국회가 밀고 나가면서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또 개정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좀 모든 국민을 처벌하자는 거냐, 뭐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 사실 이제 그 문제는 부담이 돼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네. 그리고 그 동안에도 보면은 사실은 뭐 근거 없는 그런 수사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야당 탄압의 빌미가 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한 그 보완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정 당국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어떤 개혁이 후속 과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인사 개편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직 국회의원 셋을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겸직금지 논란 문제도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뭐 정무장관을 하지 왜 특보를 셋이나 임명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기 레임 덕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니까 완전히 친박으로 철옹성을 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가 대통령제 중심이지만 내각제 요소가 있어서 장관까지는 뭐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정무특보는 기본적으로 비서실 체계에 준하는 직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비서에 임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그건 권력 융합이지 권력 분립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선 뭐 대통령께서 3명씩이나 그것도 다 친박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신 그것도 문제지만 그건 대단히 좀 안쓰럽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죽해야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뭐하고 다만 이제 그 세 분이 정무특보로 가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시려면은 국회의원직을 저는 그만두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세 분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대통령의 비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든지. 특히나 이분들이 다 지역구 의원이세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 가서 좋은 법 만들고 권력 견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회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역 주민의 뜻하고도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동안 선거제도 개편 중심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정치 현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더 힘들다. 이게 정설 아닙니까? 그만큼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프리미엄, 기득권, 현재 선거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 체제가 지금 양당 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동참이 너무나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안에서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도 국민들의 투표 민심에 따라서 스스로를 검증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국민들이 큰 힘 좀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